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시험 일반 행정직 행정학개론 대비 OT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선생은 이제 김일 선생입니다. OT의 진행은 이제 두 가지의 목차로 구성을 해놨는데, 하나는 행정의 구성 체계하고 또 하나 행정의 학습 방법, 이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구성 체계에 관한 내용들은 그 행정학 본문에서 한번 얘기하겠고, 요 OT 시간에서는 행정학 학습 방법 갖고 간략하게, 아마 이제 초심자, 행정학 처음으로 입문한 초입자라든가 초심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수업의 공부하는 형태를 정해놓고 있지만 여기서는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서 그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과학의 특징을 알아둬야 한다. 2007년도 군무원 9급에도 출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을 얘기할 때는 그 연구 대상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 자체는 말 그대로 그 사회 현상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 현상 자체를 지배하는 일련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현상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필연의 법칙이다, 인과의 법칙이다, 사실의 법칙이다. 이게 자연 현상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사회 현상을 얘기할 때는 우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예외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가치의 법칙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행정학도 사회과학의 한 형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을 지배하는 일련의 법칙, 이 우연의 법칙이다, 예외의 법칙이다, 가치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문장을 기술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다시 보세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은 문장 지문에서 가급적 상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읽어볼 때 이러한 반드시, 필연적, 절대적으로 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면,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글쎄 한 80% 정도는 잘못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7년도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문제가 이제 소정부론 구축 전략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소정부론 구축 전략이다, 정부 실패다, 이런 걸 안 배웠겠지만은 지문을 토대로 답의 형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1번에 정부의 규모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자, 이거 반드시 나왔죠. 자, 2번과 3번과 4번 지문 자체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요 정답의 형태는 1번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현상 자체를 지배하는 법칙은 우연의 법칙, 예외의 법칙, 가치의 법칙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은 가급적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 두 번째,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을 유의하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는 특정 현상에 대하여 특정 시기에 있어서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나 믿음이나 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의 행정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 있고, 1930년대에 바라봤던 행정 현상에 대한 또 공유된 시각이 있겠죠.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패러다임 자체는 당연히 현재 출제하는 사람들은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문제의 형태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이제 군무원 시험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과거에 자체 출제가 이루어진 시험의 형태에서 외부 전문성을 띠고 있는 학자들한테 문제를 위탁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위탁받아서 출제하는 대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현 상태에서 연구되고 있는, 또 현 상태에서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행정 현상이나 시각을
문제로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문제 형태가 한두 문제씩 꼭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군무원 행정학, 군도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러다임 자체의 근거와 행정 현상 자체를 기술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에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은 이제 작은 정부, 고객지향, 시장주의, 기업가적 정부, 이러한 결과지향적 정부였고, 이러한 정부 형태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토대로 등장한 이론들이 바로 이제 90년대에 만들어진 신국정관리론,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등장한 신공공 서비스론, 탈신공공관리론,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여러분들 제4차 산업혁명에 근거하여 전자정부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전자정부의 형태와 관련된, 즉 정보사회와 관련된 정부 운영 방식, 이런 것들도 학자들에 의하여 새롭게 고기된 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문제들도 어김없이 문제에서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정부의 구축 방안에 관한 내용들도, 이것들도 최근 학자들 자체가 연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행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거의 문제 형태가 한 문제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정부 혁신의 내용 같은 경우에도 문제 형태에서 반영되고 있죠. 개방형 직위라든가 고위공무원단, 책임 운영기관, 연봉제. 특히 이 연봉제는 이제 성과 연봉제 형태에 따라서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 연봉제가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 내용을 문제화시키는 것들도 다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최근 행정 현상의 패러다임 자체를 묻는 문제들, 2017년도 해양 간부 문제인데, 이번에 뉴 거버넌스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신공공 서비스로 이거 몽땅 다 90년대나 2000년대 등장한 행정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이에요. 이런 것들도 문제 형태에서 등장을 해왔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문제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 사회복지직 구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신공공 서비스론 뉴 거버넌스가, 이 뉴 거버넌스가 바로 신국정 관리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어김없이 문제 형태에서 반영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기업과 함께 전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자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기업과 함께 전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자. 그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데, 그 행정학을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정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은 사이언스 해가지고 학문의 논리라든가 이론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행정학을 공부할 때는 이해 이지의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객관식이나 주관식 논술식의 문제를 준비할 때는 암기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행정학 교과서를 몽땅 다 암기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암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이해해 두시면은,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과 함께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세포를 얘기할 때는 단기 세포의 저장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 세포의 저장 장소가 있는데, 단기 세포를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암기하면은 뇌 자체의 단기 세포로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흐름 자체의 논리를 파악할 때는 이게 장기 세포에 저장이 되고 오랫동안 기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들의 인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가급적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에 대한 것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 위주의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독을 처음부터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정독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가급적 전체 흐름 자체를 공부한 내용에 따라서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반복하듯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스킵하듯 반복적으로 한 서너 번씩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윤곽이 잡히고 기억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 네 번째, 최근에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를 잘 분석해야 한다라고 정리해놓고 있어요. 자, 사회과학 연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종단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횡단적 분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종단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횡단적 분석이 있다. 요 종단적 분석을 얘기할 때는 시간적인 차원이에요. 그 횡단적 분석을 얘기할 때는 이제 공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객관식의 형태로 시험 봐서 외부로 공개되는 국가 고시나 공공기관의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군무원 있죠. 군무원 9급이 있고 7급이 있죠. 그리고 국가직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직 9급이 있고 7급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 간부가 있어요. 경찰 간부도 9급 7급이 있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9급 7급이 존재합니다. 경찰 간부 시험이 있고, 경찰 간부입니다. 미안합니다. 경찰 간부, 그리고 해양 경찰 간부, 해관이 있어요. 자, 그리고 국회 사무처가 있어요. 9급이 있고 8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매년 6월 달에 시험이 이루어지죠. 여기서도 1차 시험에 행정학이 들어가죠. 이거 외에도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전공 과목으로서 행정학 자체를 시험과로 선택해서 보고 있는데, 그럼 보세요. 군무원 9급, 7급,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예요. 군무원 문제는 25분항식 문제가 나오죠.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문제씩 시험 문제가 나오죠. 경찰 간부는 문제 형태가 40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문제가 한 20문항 정도 나온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그럼 220문제에서 250문제 정도는 문제에서 출제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약 250문제의 문제가 계속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그럼 등장을 하는데, 자, 문제 형태가 그러면 보세요. 군무원 시험에 행정학이 들어간 것을 2000년대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럼 2000년, 2001년부터 2년, 3년, 4년 쭉 넘어가서 2020년.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걸 시간적인 차원의 종단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 종단적 분석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종단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행정학은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제도론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도론적 접근을 얘기할 때는 각종 법규에 근거하여 행정 현상을 기술한 거예요. 이 기술은 묘사하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법규에 근거하여 행정 현상을 기술한 것을 제도론적 접근이다 얘기했고, 그러면 각종 법규는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경우에 따라 매년 개정이,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전부 개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2021년도에는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전부 개정이 있다,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논의가 있죠. 그죠? 그럼 법률이 개정되면은 예를 들어 10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2021년도, 22년도에는 동일한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2010년도 법률에서는 맞겠지만은 법률 그 내용이 바뀌면은 2021년도, 22년도 시험에서는 그것은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 종단적 분석은 이러한 제도론적 접근에 근거한 문제의 형태에 엄청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급적 공부를 할 때는 횡단적 분석을 하세요. 횡단적 분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이다. 2021년, 2020년.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2023년 대비로 현재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2020년부터 여러분들 2022년도까지 기출된 문제 있죠. 이 문제의 형태를 전체를 흐름을 파악하면은 250, 250, 250 여기다가 여러분들 것만 해도 몇 문제예요? 750문제 아니에요. 2019년도 문제를 집어넣으면은 1000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약 최근 5개년 정도의 기출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문제의 흐름이나 경향을 꼭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시대고시에서 군무원 행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각종 공공기관에서 출제를 여러분들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도 출제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진행할 때는 이제 문제를 낼 때 과거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내면 안 되겠죠. 요새 여러분들 검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2번, 3번씩 계속 검수가 이루어지고 기존에 나오고 있는 뭐 참고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예상된 문제, 기출문제 형태 자체를 카피킬러를 돌려가지고 동일한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그 문제의 형태를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출문제 형태를 토대로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자, 제가 2023년도 문제 출제원이 했다. 그러면 2022년이나 2021년도 문제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 형태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형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분석의 형태는 어떠한 분석? 종단적 분석보다는 횡단적 분석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횡단적 분석.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형태인데 2020년도 공무원 구급 문제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요기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2019년도 지방지 7급 문제랑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방법 5번째. 용어의 다양성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행정학은 이제 뭐 국내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행정학 자체는 1880년대 후반에 미국서 이론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접 학문들, 그 사회과학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짧은 이 행정학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언제냐면은 사실 70년대 전후부터 행정학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1950년도 말에 리그스라고 하는 비교 행정학자가 있어요. 행정학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리그스라고 했어요. 비교 행정론.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자체를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당시에 한국의 행정학을 공부하거나 관련된 기관한테 이런 얘기하죠. 행정학은 이게 대학교에 있는 일반 학과 과목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공 과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그스가 얘기한 그 충고를 교육부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1945년도 해방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서울대학교 안에 법과대학 안에 행정학과하고 법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리그스의 견해에 근거하여 1960년대인가요? 서울대학교의 행정학과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뭐가 등장하냐면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라고 하는 특수전문대학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수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리그스는 소위 후진국 장학국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주립대학하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시키죠. 근데 보통 이제 공부를 한 5년 정도 하고 국내에 넘어온 것이 60년대 후반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945년도 서울대학교의 행정학과가 등장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모든 공립이나 사립대학교에서는 행정학과가 다 만들어져요. 근데 만들어졌는데 행정학 교육을 담당해야 할 선생님, 교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전통적 행정학을 연구한 게 아니라 인접학문들, 법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정학과에 대거 포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행정학까지 여러분들 60년대 이전까지 소위 8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학 교육 과목은 법학 과목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자체는 이제 법학자였고, 그래서 미국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국내 학계에 대거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으로 교수로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또 일부는 이제 국가기술관료로 여러분들 발탁돼 가지고 정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행정학이 본격적으로 유입돼서 응된 것은 70년대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후.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짧죠. 그러면 행정학을 연구한 사람이 국내에 유입됐다. 그럼 이분들은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교재는 미국서 공부한 교재를 번역해서 국내에서 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를 쓸 때 의미는 같지만 용어가 다양성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질론, 정치행정 주별론 이거 몽땅 다 같은 말들이에요. 합리성도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고 기술적 과정도 이게 기술이 테크닉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데스크립티브 묘사하는 거냐 또 기술 행정학이냐 기술 처방적 이론이냐에 따라서 의미 형태가 약간씩 바뀝니다. 그래서 요 용어의 다양성들 또 동일한 의미 갖고 어떤 식으로 학자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지 그 형태를 다 분석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6번째 보세요. 특정 이론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행정 문제를 풀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행정학 이건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학교 행정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와서 교수님 제가 요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김혜수가 있습니다. 김혜수가 있고 이쪽에 이영자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영자를 이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혜수하고 이영자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예뻐요? 김혜수가 더 예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수하고 비교해 볼 때 이영자는 상대적으로 좀 잘생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영자하고 누굴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더 낫겠네요. 자, 여기 이게 더 낫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말을 자, 여기 강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강부자라고 나이 드신 80대 중반 먹으신 연예인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영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남이가 있어요. 그럼 강부자와 이영자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나이가 먹었어요? 강부자가. 이영자하고 오남이를 비교할 때 누가 나이가 먹었어요? 이영자가. 그럼 이영자를 얘기할 때는 누구하고 비교하냐에 따라서 나이가 더 먹기도 하고 나이가 덜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역관주의에 관한 내용을 특징을 물어봤다. 그럼 역관주의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역관주의하고 대립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실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실적주의는 역관주의하고 대립된다. 이렇게 숙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대립된다. 그런 말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서로 대립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문장 지문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실적주의의 장단점이나 실적주의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뭐와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이고 특징인지를 여러분들 인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장에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이건 역관주의하고 비교해 볼 때 특징이나 장단점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계급제를 얘기할 때는 직위분리제와 비교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대립관계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계급제를 취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폐쇄형이라고 하는 동직의 형태를 보통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위분리제 요 직위분류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개방형이라고 하는 공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을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지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것과 대립되는 것은 이거지. 그렇죠? 이름하고 대립되는 것은 이쪽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계급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4대 계급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 학력에 따라 신분에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학력, 신분에 따라서 4대 계급.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공직의 분리 형태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행정 계급이 있고 집행 계급이 있고 서기가 있고 서기보가 있어요. 4대 계급이에요. 자, 직위분류제를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산업사를 기반으로 한 미국이고 미국은 계급이란 말 안 쓰고 직무 등급에 근거하여 서열을 매깁니다. 직무의 가치라든가 곤란도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고 이것이 뭐냐? 전체 등급이 18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급제예요. 직위분리제. 자, 그럼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계급제에선 여러분들 동일요 계급에 머무른 기간, 여기 계급이 4대 계급이니까 여기 10년 정도 머무르겠죠. 근데 직위분리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동일 등급에 머무른 기간, 이 등급의 수가 많다 보니까 여긴 짧아요. 기껏해 한 2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상위 계급이나 상층부로 승진이 용이한 것은 계급제예요, 직위분리제예요. 이건 10년이나 있다가 서기가 되는 거고, 이건 2년만 되면 다음에 계급, 이게 1등급, 이게 2등급이거든요. 2등급으로 승진이 가능하죠. 그래서 상층부로의 승진 용이한 것은 직위분리제예요. 근데 아까 이런 얘기했죠. 계급제를 전제로 하는 나라들은 폐쇄형이다. 폐쇄형은 최하위 계급에만 문화가 개방된 거예요. 외부에서 안 들어옵니다. 뭐 굳이 우리나라를 폐쇄형이라 한다 그러면 군무원 같은 경우에 구급만 공채로 뽑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뽑아요. 근데 개방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모든 계층이 문화가 개방된 게 개방형이에요. 여기 폐쇄형, 여기 개방형이에요. 그럼 양자 가운데 여러분들 상층부로의 승진이 용이한 것은 폐쇄형일까요? 개방형일까요? 여러분 개방형은 승진하려고 그러면 치고 들어와. 열심히 해가지고 어렵게 올라갔어요. 또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방형 외부 인사가 막 영입되다 보니까 재직자가 상층부로의 승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폐쇄형 자체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최하위 계층에만 문화가 개방되다 보니까 외부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개방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승진이 상층부로 용이한 것은 폐쇄형이에요. 자, 그러면 폐쇄형이 개방형에 비해서 승진이 용이하다. 그럼 이름과 이름을 비교해 볼 때는 당연히 뭐가? 폐쇄형이 승진이 용이한 거고, 계급제와 직위분리제 비교해 보면 뭐가? 직위분리제가 승진이 상층부로 용이하죠. 그러니까 혼동을 많이 하는 게 계급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폐쇄형을 많이 취하는 거니까 계급제가 직위분리제보다 승진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뭐하고 대립되는 건가? 직위분리제는 계급제하고 대립된다. 그러면 양자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얘기할 때는 이쪽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 직위분리제의 장단점이나 특징은 뭐와 비교해 볼 때? 계급제와 비교해 볼 때의 장단점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방형 폐쇄형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우리가 고득점 전략이에요. 특정 이론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 탄력적 해석이 필요하다. 자, 행정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의 법칙이죠. 주관적 가치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역사가 짧고, 법학은 이제 통설이라는 게 있고 다수설이 있죠. 오랜 역사 과정을 거쳐서 통설이 만들어지고 다수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행정학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학설 자체를 통설, 다수설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실적은 능력에 따른 임명을 얘기합니다. 실적주의에 기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적주의를 저해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현을 잘못 적어놨는데 소설이 아니라 다른 학설은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입장은 또 실적주의를 저해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얘기하는 어떤 현상을 볼 때 주관적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는데, 행정학 이론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 가운데 한 대여섯 군데 정도, 그런 건 제가 체킹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답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보기, 정답이 1번이다 그러면 2번, 3번, 4번 보기를 보고 답의 형태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나온 거 보세요. 최근에 개편된 제도 조직 법률 내용에 유의한다. 최근 이루어진 조직 개편, 개정된 법률 이런 건 철저히 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2020년도에 자, 코로나가 계속 여러분들 팬데믹에 근거해 대유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승격은 그냥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승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개정을 토대로 정보조직법 자체가 개정돼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새로운 청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행정학은
개정된 내용 자체가 바로바로 출제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조직법, 지방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 계속 법률 자체가 개정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법 자체는 전부 개정안 자체를 좀 올린 상태고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가 될지 이게 조만간에 법률의 개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지방자치가 단체 자치인데 이 형태를 주민자치 형태 요소를 많이 상당수 결합해가지고 개정안을 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개정에 대해서도 이제 행정학회라는 게 있어요. 학회에서는 많이 이제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학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정책 공동체 그러는데 이 정책 공동체가 제안한 내용들은 보통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개연성도 크고 입법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의 개정들도 출제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개편 직후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유의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죠. 이게 2016년도에 법률이 제정됐는데 바로 17년도에 문제에서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초심자는 정독보다는 다독을 해라. 아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독이 참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킵하듯 여러분 읽어보라 그랬고, 자, 교재는 한 권나 하라고 얘기했어요. 행정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지나치게 이상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 봤다가 저 책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젖소를 데리고 들판에서 풀 뜯어먹는 식으로 이쪽 뜯어먹고 저쪽 뜯어먹고 저쪽 뜯어먹고 공부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의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시대고시 군도 군무원 행정학 책이다. 그럼 이걸 교재를 한 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신 이건 해야 되겠죠. 교재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한 권으로 하되 문제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보는 것이 어쨌든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토대로 교재에서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두시면 됩니다. 적어서 여러분들 뭡니까? 종이 카드인가요? 그걸 붙여서 보완하든지 하면 아주 좋은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토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합격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행정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들 10가지 형태를 간추려서 말씀드렸고 기타 내용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벌써 집권 말기지만은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큰 정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특히 현재 최근 한국은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을 했고 이 사회적 문제 부상에 따라서 특히 군무원 인력을 대거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2022년도, 3년도까지 모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는 한번 잡는 것도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현직에서 여러분들 국관리에 봉사하는 군무원이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강의를 토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